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바이오 에탄올의 이론 지난 시간과 이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바이오 에탄올의 이론은 사실 기말고사 전에도 몇 번씩 많이 강조했던 건데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에탄올도 화학적 합성도 가능하지만 생물 공정으로도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2세대 바이오 에탄올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술을 제조하는 공정과 마찬가지로 당을 생성하는 작물로부터 추출된 당은 효모나 박테리아로 발효를 통하여 생성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술을 제조하는 공정 뭐 블라블라 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알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당을 생성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당을 생성하는 작물이다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그거를 효모나 박테리아로, 그죠? 발효를 통해서 생산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당을 생산하는 작물로부터 효모나 박테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바이오에 대한 어떤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원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곡물들에 관련된 것들, 그쵸?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알고 있는 어떤 폐기물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태우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곡물의 개념이나 가려고 하는 그 당의 개념으로 오게 되거든요. 죄송해요, 여기 왜 이렇게 잘 안 써지지? 당의 개념으로 오게 되는데, 당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려면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포도당,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 우리도 뭐 막 예를 들어 뭐 덴마크 다이어트다, 어떤 다이어트다 할 때도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막 힘이 안 나잖아요. 단백질만 먹으면. 그만큼 내 몸에 에너지원을 쓰는 이 당을 충분한 어떤 원료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이오 에너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흔히 살 수 있는, 흔히 많이 보일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 있을 때 어떤 원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이오 에탄올은 화학적인 합성도 가능하지만 생물 공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생물 공정의 중심이 됐던 게 바로 당을 생성하는 작물로부터 이룰 수 있다라는 거 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목질계 원료라고도 하는데요. 목질계 원료라고 하는 것은 뭐 셀룰로스를 산이나 효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에탄올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질계는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효소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효소 혹은 자일로즈라고도 하는데, 이 효소와 자일로즈를 통해서 또 어떤 거요? 오탄당으로도 또 이제 우리가 같이 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오 에탄올을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변화를 할 때는, 첫 번째는 화학적인 합성에 대해서는 에탄올, 그리고 두 번째는 목질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결국엔 효소라는 것들을 사용하게 돼서 우리가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바이오 에너지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화학 공정도 되지만 생물학적 공정도 다 가능이 하다라는 부분이 바로 바이오 에너지에서 바이오 에탄올의 주요 특징입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소라는 얘기를 하면 또 촉매작용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촉매작용과 또 생물 공정에 따라서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에탄올 일반 생산 과정은 어떨까요? 우리 앞에서 계속 설명했었던 것처럼 바이오에 대한 연료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바이오 연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연료에 따라서 우리는 흔히 뭐 식물, 미생물, 생물체 등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휘발유를 대체하는 에탄올과 경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디젤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그림 14-21은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생산 과정이다라는 공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피드스탁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계속 힌들러를 해서 조절을 하게 되면서 양을 조절하면서 스크러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에탄올과 물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바이오 리액터도 활용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에탄올을 추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 공정은 앞에 그 그림이랑 같은 것을 좀 글로 좀 자세하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원래 원재료를 어떤 걸로 하냐는 겁니다. 그 원재료가 옥수수와 같은 굉장히 식물계 원료를 갈아서 미세한 전분으로 만든 다음에, 그죠? 거기에 알파 말아제라는 효소를 넣어서 가열한다라는 것. 즉
당화시킨다는 거죠. 당화시켜서 당화 공정으로서 이제 옥수수를 반죽시킨 다음에 효소를 넣게 되고요. 그 효소를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에탄올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효소, 효모라는 말을 왜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보통은 우리 막걸리 같은 거 있죠. 막걸리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효소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효소빵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는 뭔가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을 때 뽀글뽀글뽀글하고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게 보통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발효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결국에는 우리는 당을 발효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어떤 재료의 원천이 된다. 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그것들을 몇 시간 동안 익고 몇 %까지 업히고 얼마나 가열을 시켜서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발효된 성분을 증류하는 단계, 그쵸? 계속 끓여서 나오는 거, 끓여서 그 증기를 하게 되는 그 단계로서 맥주와 같은 상태의 옥수수를 증류하여 알코올 농도를 10에서 90으로 높이고, 그 다음 또 탈수 공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휘발유랑 온전한 같이 쓸 수 있는 첨가제를 같이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즘에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물들의 경우에는 내연기관이 거의 완벽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이오 에탄올의 장단점, 우리가 항상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것부터 봐야 된다? 단점부터 봐야 된다. 현재 기술은 어떨까요? 가격이 비싸요. 그죠? 공정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된단 말이죠. 공급원에 제한이 있다. 그쵸? 당질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곡물도 그해 생산량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해 이들이 뭐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성분이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공급원에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식용 알코올에 전용된 소지가 있고 부피량 연령이 가솔린 대비 3분의 1을 작아서 연료통이 커진다. 그죠? 저온 시동성이 나쁘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료로는. 그죠? 근데 장점으로는 가장 먼저 바이오에가 붙은 어떤 에너지는 보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유익하다. 그죠? CO2의 배출이 적고요. 황질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고요. 재생 가능 바이오메탄으로부터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죠? 대중한테 잘 알려져 있고요. 그죠? 독성도 없고 유기 배출물의 반응성이 낮고 유독 공해 물질의 배출량이 적고 엔진 효율도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 과정은 앞에 설명됐던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가솔린에 첨가 가능한 알코올류는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에탄올과 메탄올. 그죠? 이걸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 이 메탄올은 천연가스, 석탄 등을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사용하고 에탄올은 원유 및 전분질계 바이오매스를 통하여 사용한다. 즉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에탄올은 원유 및 전분질계에 대한 어떤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생산한다라는 거. 그래서 바이오에탄올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바이오매스로부터 에탄올 생산 과정 앞에서 반복을 했고요. 목질계도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셀룰로스도 이제 당화하는 방법 관련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성 기작이 어떨까요? 우리 바이오에탄올에서 생성을 기작을 한다라는 거는 만들어내는 어떤 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라는 건데요. 우리 ATP라는 부분이 있어요. ATP라는 것을 생산한다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당에 대한 효소에 대한 작용 얘기합니다. 당과 효소를 어떻게 작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이거는 발효를 한다는 의미고 발효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 안에서 에탄올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발효는 포도당을 발효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바이오에탄올 생성 기작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늘 안에서 효소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요? 박테리아죠.
그죠? 박테리아가 얼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를 우리는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발효에 대한 어떤 동력학이라고 하는데 발효의 동력학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에는 발효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는 소모된 포도당의 한 몰당 반응 에너지로서의 2몰의 ATP와 2몰의 에탄올, 2몰의 CO2를 생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박테리아 하나에 대한 발효 동력학은 소모가 되고 있는 하나의 1몰당 단 2몰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시간당 움직이게 되는 알게 되는 우리의 발효 동력학은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이 박테리아에 관련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우리는 에탄올로 피를 에탄올로 본다면은 관련돼서 기질의 농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관련된 생성의 기작에 대한 이 식은 여러분 뭐 어떤 거든지 그 화학적인 반응과 역반응 관련된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보통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보통 이런 기작으로 만든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물 반응기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고 에탄올 생산을 할 때 어떤 변수는 뭐가 있고 호기성 생물을 할 때는 어떤 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또 어떤 변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는데요. 생물 반응기는 어때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모든 환경 조건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은 다 갖춰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농도라든지요. 다 꽉 이제 멸균을 해서 다 이제 우리 밀봉이라고 하죠. 예, 다 멸균된 상태로 다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는 거고요. 또 열 관련된 것도 충분히 환경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관련 생물 반응기가 갖춰야 할 기능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환경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에탄올 생산을 위한 반응의 변수는 글쎄요. 에탄올 하면 어떻죠? 우리 보통 화학 반응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와 pH는 기본적인 것들이고 제일 많이 어떤 게 와요? 농도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용존 산소와 세포와 기질의 농도는 앞에서 말한 기작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곳에서 있을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는 공정의 방법입니다. 호기성 생물 반응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공기를 공급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호기성이라는 말은 우리 뭐 화폐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2학년이니까 했을 테지만 호기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산소가 들어가 있는 것은 공기를 공급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 반응기에서 어떤 반응이 일으키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생물 반응기에 갖춰될 조건, 에탄올 생성된 조건, 호기성 생물 반응기에 분류된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 바이오 에탄올 분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이렇게 충분히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걸 분리를 시킨단 말이죠. 왜? 우리도 어떤 석유와 관련돼서 우리가 석유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불을 지펴서 가열을 시킨다고 할 때 우리 알고 있죠. 이 맨 위에는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게 뭐 어떤 거? 도시 어떤 나오게 되는 끓는 어떤 도시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증류 방법이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증류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방법이 있고 단순하게 증류를 얻는 방법이 있고 뭐 압축을 하는 것도 있고 공기에 대한 진공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공비라고 해서 이제 휘발도가 높은 용매를 첨가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추출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의 증류에 대한 걸로 우린 분리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고 경제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공해, 그죠? 굉장히 장점인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거요? 우리가 발효 기질을 충분히 될 수 있는 어떤 원료가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값싼 발효 기질 공급, 또 발효 조건의 최적화, 효율적인 에탄올의 정제 공정 개발, 우수 균주의 개발, 효율적인 발효 공정의 개발, 석유가의 상승, 경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에탄올의 해외 시장은 어떨까요? 바이오 에탄올 해외 시장 2024년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리터로 추산이 되고 있고 많이 이제 앞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2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5.15%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바이오 에탄올 넘어서 바이오 부탄올인데요. 바이오 부탄올부터는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더 되는 거고 이번 시간부터 앞에서 연결을 했었던 부분은 바이오 부탄올만을 바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설명 부족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이오부탄올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 바이오부탄올은요, 바이오에탄올과 동일한 식물원료를 이용해서 생산이 될 수 있대요. 근데 그러면 바이오에탄올이라고 왜 부탄올이라고 할까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바이오에탄올 생산 시와는 다른 균주를 혐기성 상태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발효 기술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아,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부탄올은 똑같이 생물학적인 어떤 공정을 처형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결국엔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부탄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균주를 사용하는 공통점과는 달리 호기성이냐 혐기성이냐에 대한 차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부탄올은 결국에는 어떤 거요? 혐기성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혐기성 상태를 이용했을 때 발효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바이오 에탄올과, 그죠? 여러분, 바이오 에탄올과 얼만큼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죠. 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거? 에너지를 얼만큼 낼 수 있니라는 결과적으로 연비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연비에 따라서 이 둘의 특징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 가솔린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비교를 합니다. 일반 가솔린에 비해서 낮은 증기압은 연료로서 더 안전한 성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에탄올에 비해서 증기압이 낮고 부식성이 없고 수분에 의한 상분류 현상이 부탄올은 없어서 기존의 가솔린의 공급과 유통 인프라를 개조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래서 우리 바이오부탄올은 차세대의 바이오 연료로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떤 것 때문에요? 지금 있는 이와 같은 주요한 특징 때문에요. 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주요한 특징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바이오부탄올의 특징입니다. 어떤 거요? 우리는 굉장히 낮은 증기압으로 연료를 더 어떻게 해요? 증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안전하게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게 에탄올에 비해서 굉장히 증기압이 낮다라는 거고 그러면 안전하기 때문에 부식성도 없고 수분에 의한 상분리도 없고 기존의 가솔린 공급과 유통 인프라를 개조 없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바이오부탄올의 특징인데요. 뭐냐면 바이오부탄올은 바이오에탄올에 비해서 수송용 연소로서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어떤 거요? 차세대 바이오연료로 주목을 끌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떤 거? 수송용 연료로서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수송용 연료로서 상당히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현재 에탄올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생산성 및 생산 농도를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바이오부탄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기술적 장벽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탄올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생산성을 또 갖고 있어서 경제성이 있는 바이오부탄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기술 장벽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이오부탄올은 어떻게 만들까요? 뭔가 저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발효라는 개념은 계속적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에 공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혹이냐 혐기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바이오부탄올의 생산 공정은 바이오매스 발효 과정에서 사용되는 균주를 대사공학적으로 계량해서 아세톤의 생산을 억제하고 부탄올과 에탄올만의 6대1의 비율로 생산되도록 하는 것이고 아세톤을 부탄올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없어서 공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비식용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폐목재나 볏짚이나 잉여 사탕수수 등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발효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바이오부탄올의 생산 공정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가스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앞에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을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는 바이오가스를 정의합니다. 바이오가스는 메탄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하나의 대사산물로서 혐기적 소화작용으로 바이오매스에 생성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 형태인 기체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실까요? 바이오가스란 메탄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하나의 대사산물인데요. 그죠?
혐기적 소화작용으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 형태인 기체를 말합니다. 즉 바이오가스라는 거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 기체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어떤 걸까요? 현재 국내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기성 폐기물을 많이 사용을 한대요. 왜요? 우리는 유기 분해물을 분해할 때 나타나는 그런 대서산물이 결국엔 바이오가스에서 메탄 박테리아거든요. 그래서 메탄은 결국에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나타내는 대서산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바이오가스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기성 폐기물로를 그걸 기준으로 먼저 생산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우리가 버려지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원료로 만든다라고 하니 결국에는 바이오가스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바이오 에너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가스는 아까 앞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혐기성 소화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혐기성 소화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혐기성 소화라는 거는 내가 어떤 유기물을요 분해를 할 때 혐기성 미생물이라는 거를 넣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를 공기 중에 분자성 산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물에 결합된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학적 공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다들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안 써지죠. 질산화. 고쳤습니다. 질산화 탈질화라는 말을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핫피스 처리 공정에서 우리는 질산화 탈질화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질산화 탈질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일까요? 결국에는 얘가 산소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얻느냐 아니면 산소를 계속적으로 얻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NO2에서 계속적으로 NO3로 갈 때까지 그리고 NO3에서 결국에는 N2로 갈 때까지 우리는 이 관련된 부분에서 생물학적인 공정을 통해서는 결합된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학적 공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합적인 생물학적 산소를 이용하는 이 혐기성 소화에 대한 어떤 단계를 한번 보면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쓰레기, 그죠? 쓰레기를 얘기하겠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 버려지는 유기물성 어떤 쓰레기를 버리고 이걸 또 폐기물이라고도 하니까요. 그죠? 폐기물에 대한 걸 100%로 했을 때는 얘를 어쨌든 저분자, 가수분해, 산생성, 아세트 생성, 메탄 생성이라고 하지만 이 혐기성 소화를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할 때는 우리는 어떤 걸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메탄을 생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메탄이라는 가스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어떤 걸 해야 돼요? 얘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탄수화물인지 단백질인지 지방인지 미분해성인지 거기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분해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 분해에서 당류를 먼저 뽑아놓거나 아미노산을 뽑아놓거나 지방산을 뽑아놔서 충분하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쪼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산 생성과 아세트산 생성을 통해서 혐기성 소화 안에서 분자성 산소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결국에 마지막 최종 산물은 메탄의 90%라는 어떤 바이오가스를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이때 생산 과정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까 있는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한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가축의 분뇨나 유기성 쓰레기나 산업 및 가정용 폐수나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전처리를 거쳐서 미생물에 의해 메탄을 생성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적당한 전처리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메탄을 생산을 한대요. 그렇다면 그 전처리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고분자에 있던 유기물에 대한 어떤 쓰레기들을 계속적으로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요. 저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요? 당, 지방산, 아미노산이 어떤 거라도 결합을 하면 바로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로 우리는 가수분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유기산이나 알코올 같은 걸 넣어줘서 산을 일부러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 관련해서 산이 생성이 된 아세트산이나 수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얻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다시 마지막에는 메탄을 생성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이오가스에 대한 생성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탄 발효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 유기물이 산 생성균이라 불리는 미생물에 의해서 저분자 지방산을 형성을 하거나 절대 염기성균이 메탄 생성균에 의해서 메탄가스와 탄산가스로 전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과정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딱 정해져 있는 단계별로만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줘야 될 거는 각각의 단계에서 쓰여지고 있는 어떤 미생물적인 이름, 명명하는 것도 좀 알아줘야 되고요. 어떤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생성 단계 앞으로 뒤에 있는 페이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생성 단계를 볼게요. 가수분해 반응이라는 걸 제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서? 이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 가수분해할 때 어떻게 해요? 고분자 유기물을 저분자 유기물로 할 때 가수분해 단계라는 걸 쓴대요. 그러면 혐기성소에 어떤 거예요? 제1단계라서 지방을 긴 사슬지방산 글리세린이나 단백질을 아미노사민 다당류로 단당류를 2당류로 분해하는 단계이다. 굉장히 더 심플하게 한다라는 의미겠죠. 두 번째, 산 생성 반응의 제2단계로서 산 생성을 단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수분해가 된 산 생성 단계로 분해가 되면서 초산, 알코올, 알데히드, 케톤,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수소, 물로 생성되는 단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메탄 생산 반응인데요. 그죠? 3단계에서 메탄 생산을 단계하는 메탄가스, 탄산가스 및 물이 생성되는 단계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생성 단계 설명했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되고요. 바이오가스에서도 우리 호기성 분해 과정이 있습니다. 호기성 분해 과정은 어떻게 해요? 상소를 공급해서 처리하는 과정이고 CH4 메탄부터가 생성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생물학적 분해 가능한 물질, 분해가 불가능한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호기성 분해 과정에 있을 때는 어떤 걸 되게 많이 할까요? 예. 우리 보통은 호기성 분해 과정에 산소를 공급해서 처리 과정에서 CH4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간 체류 시간을 하거나, 그죠?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조금 더 많이 깊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호기성 공급에 다량의 산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분해 속도가 빠르고 최종 산물은 균체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기성의 분해 과정은 어떨까요? 현기성의 분해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현기성 분해 과정을 할 때 우리는 기존에 있는 고분자 유기물들을 저분자 유기물로 바꿔서 유기산과 알코올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엔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얻는다 그랬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가 현기성 분해 과정에 유기물질 분해시켜서 알코올이나 기타 물질을 만드는 산 형성물과 CH4 가스를 생산하는 CH4 형성 미생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는 어떤 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유기산을 통해서 유기산은 똑같이 공통점인데요. 영양분을 넣고 알코올을 넣었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돼요? 메탄이 생성되는 건 바로 이 두 번째 겁니다. 메탄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죠. 위에는 유기산인 유산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고요. 그쵸? 보시면 유기산균의 경우 메탄균에 비해 강하고 pH가 낮고 메탄균은 pH 6에서 8, 온도는 37도씨에서 활발하다라는 부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공정한 기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것들이 바이오가스에 대한 게 나오면 대상 폐기물별 분해율 및 메탄 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항목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메탄에 대한 농도가 이렇게 다 달라질 수가 있고 그때 나오게 되는 어떤 폐기물의 조성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생산 공정인데요. 바이오가스에서 생산 공정에서 여기 완전 혼합형 혐기성 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원동 원자 한번 볼게요. 완전하게 혼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있겠죠. 유기성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혐기성 소화 공정을 처리하는 반응조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하는데 완전 혼합, 플러그 플로우, 컴폴드 라건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기계식 혹은 가스식 혼합의 시스템이 구비가 됐고 고용물의 농도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혼합에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 등에 대한 운용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산 공정에서 플러그 플로우라는 현기성 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장 기본적으로는
플러그 플로우라는 현기성 소화조가 어떤 거예요? 고형물의 농도가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주로 스크레이퍼에 의해서 수집되는 수소 분유의 처리에 이용이 되는데 물 분사식 시스템에는 고형물의 농도의 희석 때문에 부적합한 관계가 알려졌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스템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운전이 되는 구동 파트가 소화조 내에 설치되어 있다. 유지 비용이 저렴한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알아줘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또 바이오가스에서 생산 공정인데 커버드 라곤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얘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걸 보시면 되지만 얘는 결국에는 커버드 라곤 디제스트라고 해서 바이오가스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이때 나왔을 때 바이오가스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것으로부터 고용물 농도가 2% 이하의 분유의 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 개발의 현황인데요. 뭐 제일 많이 발전하고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요? 하수슬러지 부분에서요. 음식물 쓰레기에서요. 숙성음료에서요. 어떤 거요? 유기성 폐기물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과 어떤 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가장 최근에서는 현기성 소화 기술의 발전이 있었는데 연료가스 생성 분야라는 부분입니다. 연료가스 그죠? 어떻게 해서 생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외선지 기술공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한 번쯤은 읽어뒀으면 좋겠어요. 예. 바이오 화학 원료 생산 기술입니다. 여러분 바이오 화학 연료에 대한 생산 기술은 또 정해져 있을 수가 있죠.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거 당질계, 전분질계, 목질계, 포도당, 셀룰로즈, 잔사, 리그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쪽에서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림 14-35에 상기하는 생성물과 공정의 계율을 도식화를 하였다. 공정동에 의해서는 각종 바이오매스는 농축 혹은 당화가 돼서 포도당 등 저분자량의 당으로 분해될 수가 있고 그중에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셀룰로스라는 탄수화물의 형태를 거쳐서 당으로 분해가 된다. 생성된 당은 발효를 통해서 에탄올, 젖산 등의 중간 발효 제품을 거쳐 경제, 농축 번영이 되면 알코올류, 알칼리산, 에스테르 등 화학 원료에 대한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열화학적 변화 기술은 어떨까요? 이 안에 보시면은 총 몇 가지야?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 방법에 다 반응 조건 다 다르고요. 예, 관련해가지고 열화학적 기술 변화는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매스 열분해도 마찬가지죠. 수분 함량이 꽤 많아요. 그죠? 수분 함량이 꽤 긴 거에 대해서 바이오매스를 산소 결핍화해서 가열하면 목탄, 열분해유 및 가연성 가스가 얻어진다라는 문구 때문에 이 열분해 공정 조건에 대한 주생생물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액화 어떤 거요?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일단 바이오매스 가스화는 어떤 거죠? 바이오매스는 가스화는 가스화로 형식에 따라서 고정, 유동, 분류층으로 나눠지고 실험 실기용의 장치를 포함해서 200여의 종류의 이상이 있다. 가스화재로는 공기와 산소 수증기가 이용되어 850도씨의 부근에서 행해진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스화 반응에 의해서 관련된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스화는요. 바이오 생산 기술은 다양하고 기술로도 굉장히 원료 물질에 따라서 물, 유기물, 가스 크게 구분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로 하면은 좀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알려져 있으니까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바이오가스 생산 메커니즘인데요. 어떤 경우 온다고요? 메탄 발효에 의해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메탄 발효에 의해서 바이오가스 메커니즘은 다양한 유기물의 바이오가스로 분해되는 과정이다. 라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효기성, 폐기물, 현기성, 소화처리 공정의 분류에서는 최근 바이오가스의 분야에 대해서 실용화되고 있는 어떤 고용물의 어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유한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유기성 폐기물, 현기성 소화처리 공정의 분류인데 사실 뭐 이걸 막 그려라, 이걸 중요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근 바이오가스 분야의 실용화나 고용물에 대해서 다양한 유기성 폐기물, 현기성 소화 처리 공정은 투입 기질의 초기 농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부분이 나올 만큼에 대한 어떤 이 소화 처리의 공정에 대한 분류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바이오 가스의 이용 기술 현황은 뭐 여러분 당연히 선진국이 많이 사용할 거고요. 그죠?
얘가 더 크네요. 네, 매립 장수가 그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소화시설의 이용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소화시설 사례를 한번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류, 현기성 수화 방식으로 해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을 가동하는 국내 최초의 시설로부터 이만큼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산광역시 운영의 사례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수처리장의 바이오가스 생산 사례인데요. 하수처리장의 바이오가스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여러분 하수가 발생을 하면 집에서부터도 발생할 수 있고 공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하겠죠. 하수처리장 갖다가 정제시설, 그죠? 소화가스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는 이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운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게 되는데 2010년 이후부터는 이 바이오가스를 가정용 난방연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생산 사례 에너지 순환 과정인데요.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하수처리장에 대한 개념과 바이오가스 생산 사례를 그냥 좀 동일하게 잘 스며들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그죠?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생산 사례 에너지 순환 공정인데 앞에 거 조금 더 반복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게 와야 되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바이오가스 발전소는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의 유기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메탄가스로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어떻게 생산한 뒤에 발전 터빈을 돌려서 여러분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생산 사례인데요.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이쪽이죠. 크게 세 파트인데요. 교반에 대한 퇴적 환경 조성을 하는 거는 사실 되게 마찬가지긴 한데 이 열병합 발전소에 연료로 투입을 시킨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난방을 이제 다 책임지고 있고요. 어떤 거요? 세 번째는 축분 찌꺼기를 비료화시키는 거, 오페스로 정화하는 거들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해외가 어떠냐고요, 그죠? 뭐 당연히 유럽 차원에서 더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지난 시간에 한번 더 확인 한번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유는 어때요? 바이오디젤 보급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네, 중국의 경우에 어때요? 바이오매스 가스화를 이미 하고 있다고요. 그죠? 이미 하고 있고 일본은 도시쓰레기 소각력 발전, 메탄올 생산 이용, 스웨덴, 캐나다, 브라질, 미국 각국은 목질기 에탄올을 기술 개발 협력으로 사용하고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에너지 국내는 어떨까요? 네. 이런 국내에서 바이오에너지 써보셔서 혹시 뭐 나중에 차량을 이런 것도 할 때도 그런 걸 좀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로 나 한번 기름 넣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기술 개발의 동행이 99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에너지 국내 기술 추진인데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 바이오에너지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추진이 돼야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연료용 알코올 생산 기술을 보면 전처리를 하고 당화 공정하고 발효 공정하고 전제 공정을 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이오 에너지가 국내 기술에서는 세부 기술별 분석에 있어서 연료용 알코올 생산 기술 분야, 필요 요소 기술, 추천 기술 분석 등 동분야는 시스템 개발,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봐서 이게 어떻게 또 시스템 기술 개발을 완료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이오에너지 국내 기술 추진 두 번째인데요. 메탄가스의 전환 기술 분야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쵸? 그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축전 얘기 나왔잖아요. 얘는 아직도 기술 개발이 이제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나옵니다. 뭐 메탄가스 전환 기술에 관련된 것도 다 있는 것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바이오에너지 국내 기술 추진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기술 분야는요, 여러분 굉장히 큰 기초 연구 분야입니다. 예, 기초 연구 분야이고 그때 바이오 수소 분야의 부산대 예경 과제를 삼성 엔지니어를 통해서 후속 연구를 추천해서 시스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추후 바이오매스, 가스화 등 요소 기술 개발에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잘 활용하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바이오 에너지 기술은 바이오 수소, 바이오 디젤, 바이오매스, 가스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이오 에너지는 여기까지고요. 네, 모두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단원, 폐자원 에너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챕터에 있는 폐자원 에너지는 사실 이론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 바이오 에너지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 학기 중에 한번 사례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주요한 부분만 다시 좀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강의는 폐자원 쪽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범위가. 왜냐면 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폐자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폐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폐플라스틱, 폐비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에 사용되고 있는 매개체, 매테리얼 안에 폐라는 부분, 즉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이 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씩 쓰일 때 우리는 폐자원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자원화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원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촉매라는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로서도 충분한 우리한테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열량을 지닌 것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에너지, 자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폐자원 에너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최근 환경정책에 의해서 2023년과 2024년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앞으로 2025년에는 어떤 동향들이 계속적으로 국내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분해란 이란 말이 나오죠. 왜 열분해란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폐자원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어떤 매터리얼 안에 폐라는 부분, 버려지는 것들을 사실은 자원화를 한다는 건데 이 자원화는 결국에는 우리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물질로 말 그대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열분해라는 어떤 공정을 통한다면 우리는 열분해율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일정하게 버려지는 폐자원에 대한 것들을 알게 모르게 쓰이는 어떤 공정을 통해서 우리는 열분해 유라는 것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버려지는 폐를 하나의 공정을 통해서 자원화를 만들었다. 폐자원하고 국내에서 그리고 국외에서 요새 2023년, 2024년에 많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바로 열분해입니다. 열분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갖고 왔고요. 열분해 보시면 고체 폐 플라스틱에서 중질유와 경질유로 변환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석유가스나 석유나 화석연료를 가장 먼저 어떤 유라는 그쵸? 유라는 어떤 오일이라는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가열을 하게 됩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불필요하게 됐던 것들이 많이 사실은 다 가스화로 나가게 되고요. 그죠? 거기서도 또 우리는 뭐 타르, 버려지는 것들도 있지만 가연성 가스로도 또 추출을 할 수가 있죠. 가열에서 폐기물 안에서 여러 가지 성분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화학 반응과 또 어떤 산소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폐기물을 투입하면서 열 분해를 계속적으로 갖다 보면 이 고체 폐플라스틱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어떤 오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탄소가 9개부터 40개, 9개부터 15개로 충분히 변환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거의 원질, 원재료가 뭐요? 어떤 거요? 바로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폐 플라스틱에서 어떤 공정, 가열의 공정을 거쳤을 때 우리는 열 분해율이라는 중질류와 경질류로 변환을 할 수 있는 바로 어떤 거? 폐 자원 에너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열분해라는 것은 폐 플라스틱과 또 폐 비닐을 가장 많이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것들, 폐 자원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폐 자원 에너지 열분해라는 것은 폐 자원 에너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발돋움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어떤 공정을, 우리는 대표적인 공정을 열분해 공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과 어떤 가열을 했을 때 지금 나오게 되는 탄소수에 따라서 우리는 중질류와 경질류로 보게 되는데요. 중질류와 경질류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일이라고 하면 집에서 뭐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먹을 때도 있고요. 그죠? 그런 거 했을 때 어떤 거에 더 가깝나요? 경질류에 더 가깝죠? 경질류는 탄소수가 어떤가요? 탄소수가 훨씬 더 9개에서 40개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중질류와 경질류를 했을 때 말 그대로 탄소의 수가 굉장히 단단하게 여러 개가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숫자가 있었을 때는 색깔로 봤을 때도 그쵸? 경질류가 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기름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플라스틱에 관련된 것들은 탄소수가 수천 수백만 개 긴 사슬이 엉켜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웨터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고리 해가지고 스웨터가 이렇게 딱 짜져 있는 것처럼, 조직처럼 짜져 있는 것처럼 많은 탄소의 수가 여기에 다 엮여 있어서 이 엮여 있는 게 굉장히 강할 때와 강하지 않을 때를 가지고 또 증질류, 경질류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따라서 폐 플라스틱이라는 것이나 폐 비닐이라고는 어떤 폐 자원에 대한 개념이 가열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C라고 하는 탄소 고리를 가지고 있는 증질류와 경질류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열분해의 개념이고요. 오른쪽에 이 그림이 보통 공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열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공정에 대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열분해율의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럼 도대체 어떤 메터리얼이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나프타를 추출해가지고 재생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면 CR이라고 했는데 이게 케미컬 리사이클링이에요. 보통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하면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면 얘기하지만 이제는 CR이라고 한다고. 어떤 거? 화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죠. 혼합폐 플라스틱이에요. 여러분, 우리 플라스틱 종류가요, 진짜 많죠. 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블럭처럼 쌓이고, 최근에는 뭐 해외에 이 뭐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폐기물에 대한 처리나 개념도 그렇고, 관련해서 이제 해외에 팔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혼합 플라스틱을 가지고 우리는 나프타를 추출해서 플라스틱의 재생 원료를 생산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자 하는 어떤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그 열분에 관련된 이 재활용 이런 게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 폐비닐입니다. 폐비닐을 사용해서 하는 시설들의 현황을 22년대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던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건 걔는 전체에 나와 있는 건데 공공 민간으로 크게 나눴고요. 또 일반과 바이오와 SRF로 좀 나눴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여러분, 공공과 민간으로 봤을 때요. 어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민간이 많죠. 그죠? 이 사용시설의 고형 연료 제품을 폐비닐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민간적인 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거요? 발전시설이 굉장히 많다고요. 어떤 거요? 산업용 보일러에서 제지 말고 기타에도 많대요. 네.
에너지 회수에 치중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이 고려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 그죠? 우리 폐비닐은 자원임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응을 해야 되고, 고용연료 제품의 수요처가 다양하게 되면서 연료로 가장 많이 쓰이고 열분의 원료 등을 거쳐서 우리 연료화가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앞에서 우리 시멘트 소속로라는 게 있어요. 그 시멘트 소속로를 다시 보면 시멘트 소속로의 폐합성 수지 연료 사용 현황이에요. 폐합성 수지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현황을 봤을 때 굉장히 어떻죠? 폐기물에는 원료와 연료가 있는데 그 안에 연료에는 폐타이어, 폐합성, 폐고무, 폐목재가 있는데 폐합성 수지 볼까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어때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네, 시멘트 소속로에서 폐합성 수지는 점점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시멘트 소속로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걸까요? 시멘트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나와 있었던 어떤 보도 자료입니다. 근데 보시면 폐기물 소각 전문 시설이 140기압 맞먹는 오염물질 배출, 즉 폐기물 소각 전문 시설이라는 것에 맞먹는 정도로 시멘트 공장이 굉장히 많은 대기 오염 배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소산화물 소각로, 일산화탄소,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의 산소 농도 기준이 13% 정도가 돼서 여러분 오염 농도에 특혜를 받는다. 그래서 불완전한 연소된 탄소 118만 톤, 시멘트 원료 사용, 시멘트 클링커에는 지정 폐기물보다 2.8배 높은 수은이 함유되고 질소산화물은 270 적용, 법외만 80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시멘트 공장의 특징으로는요. 시멘트 소속로의 쓰레기 소각에 불과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향후 탄소 국경세의 도입 시에는 우려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질적인 재활용의 시장 위축이 우려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다면 이 폐기물 소각 전문 시설의 오염물질의 제거 시설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시멘트 소속로와 폐기물 소각 전문 시설인데 시멘트 소속로보다 아무래도 폐기물 소각 전문 시설 좀 더 뭔가 많죠. 어떤 게 많아요? 반건식. 집중기는 있지만 건식. 그죠? 촉매하는 탈재시설, 그죠? 세정탑 있죠. 네, 굴뚝. 즉, 열, 분해, 유화 등 고품질 재활용 시장 개척 및 확대가 필요하고요. 원료 수급 활동 조정 등 지원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 산업계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시멘트 소속로와 폐기물 소각 전문 시설은 당연히 그 공정이 다르고 공정이 다르다 보면 제거 시설도 당연히 다르게 되면은 어떤 거요?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는 게 다 다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분의 유화 등 고품질의 재활용 시장 개척 및 확대가 필요하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폐자원 에너지 산업계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소각로, 소속로에 들어가더라도 폐기물 소각 전문 시설에서는 반건식이라는 거, 건식이라는 거, 그죠? 촉매원원 탈질이라는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어떤 시설들에 대한 공정을 추가를 해서 결국에 얻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멘트 소속로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계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흔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던 시멘트 소속로도 좀 나오게 되고 이런 민간 업체에서들 사용했었던 것들 때문에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 시멘트 소속로에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열분해 유 기술이 필요합니다. 열분해 유 기술에서는 국내 열분해 시설의 운영 현황을 한번 보면요. 일단 국내에는 22년을 기준으로 열분해가 총 19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생산량이 수율의 20에서 40% 정도 그래도 꽤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도 좀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국외를 한번 보실까요? 국외는 23년 기준이고요. 쌍업화 운영 추진의 초보의 4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4개의 어떤 업체들에 대해서 열분해 오일, 또 똑같은 열분해 오일, 납사 최대화, 열분해 오일, 열분해 오일, 그죠?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국외에서는 상업화 운영 추진 중에서 주로 4개사가 있는데 열분해 오일러도 지금도 다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열분해 유 생산량이 사실은 국외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이 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주변 여건 및 국내의 동향을 보면 글로벌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열분해 유가의 투자의 동향을 볼게요. 예, 어떨까요?
22년 9월에서는 이 정도까지 왔는데요. 지금 신규나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 훨씬 이상을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열분의 기술 동향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열분해를 우리가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았거든요. 제거하는 방법을 또 공정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산성 말 그대로 산성은 어떤 거요? 부식을 시키는 거죠. 산성화가 되는 부식이 되는 건데 산성의 물질을 제거해서 어떤 거요? 염소를 제거하고 부식 방지 수요처를 요구를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연소식 공정의 개발에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회분식 공정, 연속식 공정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회분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연결만 해서 그 상징수와에 관련된 것들만 반응을 하는 건데 연소식 공정이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어쨌든 악체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열분해의 원료 물질의 확보인데요. 종량제 폐비닐, 컴팩트한 전처리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종량제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원료 물질을 우리가 금방금방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타격시 선별 공법 시설인데요. 가연물에 대해 폐비닐과 이 물질 오염물을 좀 이곳에서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덴마크에 관련된 그 해외에서 사진을 직접 찍은 건데요. 덴마크의 연속식 열분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공정 사이사이에 굉장히 좀 넓고요. 또 공정 기력이 굉장히 길었다는 어떤 특징이 있었고요. 폐비닐 공급 장치 또는 탄화물 피드백 시스템에 대한 것에 대한 자료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게 투입되는 게 보이시죠? 네네. 폐비닐 공급장치든 탄화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폐자원 에너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굉장히 큰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버려지는 것도 다시 쓸 수 있는 어떤 그것도 C에 대한 개념들이 탄소의 개념들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단단하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체 폐플라스틱에서 중진류와 경질류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폐자원 에너지에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중진류와 경질류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교수님 근데 왜 플라스틱인데 왜 이렇게 기름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옷 하나를 사면은 드라이클리닝이라는 개념이 있죠. 드라이클리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그냥 일반 물빨래가 아니라 기름으로 빨래를 합니다. 왜? 플라스틱이니까요. 우리의 대부분의 입는 옷은 사실 플라스틱이 없으면 이렇게 조직이 강하지가 못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이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탄소가 갈고리로 여러 가지가 엮여서 이제 하나의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인데요. 옷에서도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열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라이클리닝 똑같이 오일에서 오일로 씻겨야 좀 씻기다듯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플라스틱인데 왜 이렇게 기름이 남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종종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옷도 사실은 드라이클리닝을 하면서 똑같은 거를 지워야 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개념은 사실은 C라는 어떤 탄소 성분이 갖고 있다면 충분히 가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중진류와 경진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폐자원 에너지까지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